언니, 가지마, 제발! 18 소윤이 맨발로 눈길을 달립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찍히고 가마 안에서 난양의 손이 발버둥치듯 허공을 긁습니다. 40냥이면 쌌지. 뒤에서 곽 씨가 빈 문서를 접으며 코웃음 칩니다. 소윤이 무릎이 꺾여 눈밭에 엎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주먹 안에 반쪽 옥패가 살을 파고듭니다. 어두운 방, 벙어리 신랑 앞에 무릎을 꿇은 소윤, 떨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대신 내 언니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담 야화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 중기 전라도 전주 외곽에 조그마한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비가 오면 처마에서 물이 줄줄 새기도 했지만 마당 한가운데 감나무 한 그루가 의젓하게 서 있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집이 둘이나 걸려 있었거든요. 봄이면 제비가 날아들고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면 멀리 완산칠봉의 능선이 보였고 바람이 불면 비싼 대나무 숲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양반 배진사라는 분이었는데요. 글 읽기를 무척 좋아해서 서재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고 책을 읽다가 아내에게 밥 식었어요. 소리를 듣고서야 허둥지둥 나오곤 했지요. 세상 물정에는 어둡기 짝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그런 양반이었어요. 배진사의 아내 윤 씨는 고운 얼굴에 손이 크고 넉넉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저 댁마님은 손에서 밥 냄새가 안 떠나라고 할 만큼 부지런하고 살림을 잘했거든요. 이웃집 아이가 배를 골고 있으면 몰래 주먹밥을 싸서 담장 너머로 건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 난양이가 7살, 둘째 소윤이가 5살이던 해봄이었어요. 난양이는 어머니를 빼닮아서 얼굴이 둥글고 눈매가 부드러웠고 소윤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눈매가 또렷하고 입이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성격도 달랐어요. 난양이는 누가 뭘 해도 응, 괜찮아 하는 아이였고 소윤이는 옳지 않은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미였거든요. 한 번은 동네 아이가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지는 걸 보고 소윤이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밀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5살짜리가요. 그해 봄, 윤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콜록콜록 처음엔 봄바람에 감기가 든 줄 알았지요. 마당에 먼지가 목에 걸렸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이 열흘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자 기침 소리가 달라졌어요. 마른 기침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축축한 기침이었습니다. 밤이면 그 기침 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고 난양이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난양이가 어머니 등을 쓸어주다가 손바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기침하며 가린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 있었거든요. 피였습니다. 난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야? 윤 씨가 손을 재빨리 치마 뒤로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김치 담그다 손 베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진사가 허둥지둥 읍내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병이 깊이 들었소.
녹용이나 산삼 같은 귀한 약재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기와집 하나가 재산의 전부인 배진사에게 녹용이니 산삼이니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배진사는 의원에게 다른 방법은 없소 하고 매달렸지만 의원은 약상자를 챙기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배진사는 의원이 돌아간 뒤 서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논어가 펼쳐져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으면 답이 나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책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윤 씨는 점점 여의어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뼈만 남은 몸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난양이는 매일 어머니 옆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고, 소윤이는 마당에서 딴 감을 가져와 어머니 입에 대주곤 했습니다. 어무이, 감 먹어. 달아. 내가 나무에서 제일 큰 거 골랐어. 소윤이가 감을 내밀면 윤 씨는 한 입 빼어 물고 힘겹게 웃었습니다. 감즙이 입가에 흐르는데 그걸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난양이가 대신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5살짜리 소윤이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웃으면 좋으니까 매일 감을 따러 나무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맨발로 나뭇가지에 긁혀 팔에 피가 나도 가장 크고 가장 붉은 감을 골랐습니다. 서리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난양이를 불렀습니다. 난양아. 네, 어무이. 이리 와. 어무이 손 좀 잡아다오. 난양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손이 아니라 이불 안에 있었던 손이 이렇게 차가운 거였어요. 난양이가 두 손으로 어머니 손을 감싸며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후후후. 윤 씨가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니까 동생을 지켜야 한다. 소윤이는 성격이 불같고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아이야. 그런 아이일수록 세상에서 더 많이 다쳐. 내가 옆에서 막아줘라. 7살짜리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눈이 너무 간절해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어무이. 약속할게요. 소윤이 꼭 지킬게요. 그리고 윤 씨는 잠든 소윤이 곁으로 몸을 끌고 갔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이불 위를 끌려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소윤이의 볼을 가느다란 손으로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소윤아, 내 이름 있잖아. 작은 연못이란 뜻이다. 연못은 작아도 깊은 법이여. 깊은 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에 깊은 물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소윤이는 잠결에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을까요? 코를 벌름거리며 어머니 품 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윤 씨는 그 작은 몸을 안고 오래오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촛불이 다 녹아 심지만 남았을 때 윤 씨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마지막 한 장까지 다 떨어진 아침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던 날 소윤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난양이가 엉엉 울고 배진사가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데 소윤이만 가만히 서서 어머니의 관을 바라보았거든요. 옆에 있던 마을 안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것은 아직 죽음이 뭔지도 모르나 봐. 쯔쯔, 불쌍한 것.
하지만 아닙니다. 소윤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는 감나무에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요. 다시는 어머니가 소윤아, 조심해 하고 나무 밑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만 울면 언니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5살짜리가요. 장례가 끝나고 빈 방에 돌아왔을 때 소윤이는 어머니가 쓰던 베개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를 깨물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건 감출 수 없었어요. 난양이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 동생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그 손길에 소윤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배진사는 반쪽이 된 사람 같았습니다. 글을 읽던 서재에도 들어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두 딸을 안고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는 날이 이어졌지요. 한 번은 소윤이가 아버지, 밥 먹어 하고 밥그릇을 가져갔는데 배진사가 밥그릇을 받아 들고는 한참을 숟가락도 대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윤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아버지의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아버지, 왜 안 먹어? 응, 먹어야지. 배진사가 겨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러다 굶겠네. 후처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배진사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난양이가 8살, 소윤이가 6살 되던 해 겨울. 결국 동네 중매쟁이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여인의 이름은 곽씨. 읍내 포목상 과부로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 금이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곽씨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소윤이는 대문 앞에 서서 새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곽씨는 몸집이 크고 입술이 얇고 눈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면서 인상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아이고, 이 예쁜 것들. 난양이니, 소윤이니, 새어머니가 왔다. 만난 거 많이 해줄게. 곽씨는 보따리에서 엿을 꺼내 두 아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금이가 곽씨 치마 뒤에 숨어서 두 자매를 흘깃흘깃 바라보았어요. 난양이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고 소윤이는 엿을 받아 물면서도 곽씨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 눈이 안 웃는데 5살엔 몰랐을 것을 6살이 된 소윤이는 느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요. 엿이 달았지만 소윤이의 입 안에서는 왠지 씁쓸한 맛이 났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곽씨는 밥도 잘 차렸고 아이들 옷도 깁고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배진사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며 안심했지요. 간혹 서재에서 나와 곽씨에게 수고가 많소 하고 머쓱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진사가 집에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배진사가 읍내 서당에 글을 가르치러 나가면 곽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차가워지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난양아, 방 안 먼지가 이게 뭐냐? 다시 해. 소윤아, 부엌 물 안 떠왔어. 당장 가서 길어와. 처음엔 그 정도였습니다. 집안일을 시키는 정도. 하지만 곽씨의 요구는 점점 거칠어졌고, 점점 빨라졌고, 점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시킨 일을 오늘은 안 시켰다고 때렸고, 오늘 시킨 일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또 때렸습니다.
소윤이가 7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소윤이가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가 부러졌습니다. 대나무 자루가 삭아서 뚝 꺾인 거예요. 그걸 본 곽 씨가 부엌에서 나무 주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빗자루 하나를 못 쥐어 밥값도 못하는 년이. 퍽. 소윤이의 종아리에 주걱이 내리꽂혔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소윤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곽 씨를 올려다보았거든요. 그 눈빛이요,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곽 씨의 심기를 더 건드렸는지 주걱이 2번, 3번 더 내려왔습니다. 퍽, 퍽, 퍽. 그때 난양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빗자루는 제가 부러뜨린 거예요. 소윤이가 아니라 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난양이는 동생 앞을 가로막고 2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곽 씨의 주걱이 난양이의 팔에 내려꽂혔습니다. 퍽, 퍽. 난양이는 이를 악물고 맞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소윤이가 언니 뒤에서 울음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꽉요. 그날 밤 2 자매는 헛간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난양이의 팔에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소윤이가 우물에서 길어온 찬물에 걸레를 적셔 언니 팔의 멍 위에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언니, 왜 대신 맞았어? 어무이가 그랬잖아. 언니가 동생을 지켜야 한다고. 나도 언니 지켜줄 수 있는데. 넌 아직 작잖아. 작아도 할 수 있어. 나 힘세. 소윤이가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 이미 어른의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양이는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서 서로 지키자. 약속. 응, 약속. 소윤이가 난양이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꼭 걸었습니다. 그날 밤 2 자매는 서로의 등을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헛간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서로의 체온만으로 버텼습니다.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소윤이는 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윤이가 8살 되던 겨울, 아버지 배진사가 쓰러졌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업어다 눕혔지만 배진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보더니 급체에 중풍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배진사의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배진사는 사흘을 누워 있다가 마지막 날 밤에 2 딸을 불렀습니다. 난양아, 소윤아. 목소리가 갈대처럼 가늘었습니다. 배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2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잡는다기보다 올려놓는 것에 가까웠어요. 새어미를 믿지 말아라. 그 한마디를 간신히 짜내고 배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곽 씨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난양이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소윤이는 또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윤이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크게 뜨고 곽 씨가 있는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어미를 믿지 말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소윤이의 가슴에 불로 새겨졌습니다. 그 말은 이후 12년간 소윤이의 뼛속에 박혀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배진사가 죽자 곽 씨는 칼을 갈듯이 움직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집문서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고 배진사의 서재에 있던 책들을 한 짐, 두 짐씩 읍내 서점에 팔아치웠습니다. 배진사가 평생 모은 책이 사흘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자매를 안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헛간에서 자거라. 안방은 금이 방이다. 난양이가 아버지 방인데요. 라고 말하려는 순간 곽 씨의 손바닥이 난양이의 뺨에 날아왔습니다. 찰싹. 내 아버지가 남긴 게 뭐냐? 빚이다. 빚. 내가 이 빚 갚아가며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야.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소윤이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난양이가 소윤이의 손을 꽉 잡아 막았습니다. 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뺨이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난양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그날부터 두 자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헛간이라고는 하지만 벽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겨울에는 바람이 뼈를 깎았고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서 이불이 젖었고 젖은 이불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불은 얇은 면포 한 장. 두 자매는 한 이불을 덮고 서로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새벽 인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곽 씨와 금이의 옷을 다리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해가 진 뒤에야 식은 밥 한 덩이를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남은 게 있을 때나요. 곽 씨가 오늘은 남은 밥 없다 하면 두 자매는 물로 배를 채우고 잤습니다. 물배를 채우면 배가 꼬르륵거리면서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때마다 난양이가 소윤이의 배를 살살 쓸어주며 금방 잠들 거야 하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곽 씨의 학대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유도 없이 난양이의 뺨을 때렸고 소윤이의 손등을 빨래 방망이로 내리쳤습니다. 한 번은 소윤이가 국을 끓이다 솥을 엎었는데 곽 씨가 부직갱이를 들고 와서 소윤이의 등을 내리친 적도 있었어요. 금이는 곁에서 구경하며 킥킥 웃었거든요. 언니들 또 혼나네. 엄마한테 잘하지 그랬어. 그 웃음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소윤이가 이를 갈면 난양이가 소윤이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참아, 소윤아. 우리가 여기서 나갈 날이 올 거야. 언제 오는데? 반드시 온다. 난양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눈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15살 난양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나갈 방법 따위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생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지켜라 했으니까요. 소윤이가 10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곽 씨가 산 아래 약초밭에 가서 잔뿌리를 캐오라 고 소윤이를 내보냈거든요. 한겨울에 약초 잔뿌리라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땅이 꽁꽁 얼어 있는데 뭘 캐라는 건지.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면 맞을 게 뻔했습니다. 소윤이뿐만 아니라 난양이까지 맞을 거예요. 곽 씨는 소윤이가 잘못하면 난양이를 대신 벌주곤 했거든요. 소윤이는 광주리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눈발이 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고바오고 발이 시렸지만 소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캐가야 언니가 대신 맞지 않아. 소윤이가 산중턱 폐가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져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 소윤이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사람의 신음이었습니다. 낮고 떨리고 힘이 빠져가는 목소리. 소윤이가 소리를 따라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에 반이 내려앉고 무너진 석가래 사이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남자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윤이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10서너 살쯤 된 아이였어요. 아이의 왼쪽 다리에 짐승 덫이 박혀 있었습니다. 쇠 이빨이 살을 파고든 자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눈 위에 피가 번져서 붉은 꽃 같은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달려갔습니다. 야, 괜찮아? 야,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소윤이를 향했습니다. 도와줘. 소윤이는 덫을 잡고 힘껏 벌렸습니다. 10살짜리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잡았습니다. 또 벌렸습니다. 손바닥이 쇠에 긁혀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까지 거 소윤이가 소리를 지르며 온 체중을 실었습니다. 덫이 조금,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소윤이가 온 힘을 다해 벌리는 사이 아이가 이를 악물고 다리를 빼냈습니다. 쿵! 두 아이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윤이의 손바닥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소윤이는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다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거든요. 쇠 이빨이 박혔던 자리가 깊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속저고리를 벗어서 찢었습니다. 한겨울에 속옷을 찢으면 얼마나 추운지 아시잖아요. 칼바람이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소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길게 찢어서 아이의 다리를 꽁꽁 감쌌습니다. 이러면 피가 멈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깨끗한 천으로 꽉 누르면 피가 멈춘다고. 아이가 소윤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속옷까지 찢어 자기 다리를 감싸주는 이 작은 소녀를. 너 이름이 뭐야? 소윤이. 배소윤. 추울 텐데. 괜찮아. 나 안 추워.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하지만 소윤이는 그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가 더 심해졌습니다. 폐가 지붕 틈으로 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윤이는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기울여 눈을 막았습니다. 자기 등에 눈이 쌓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추위에 떨면 소윤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후후후. 잠들면 안 돼. 눈 떠. 계속 눈 떠. 소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목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하나 꺼냈어요. 반쪽짜리 옥패였습니다. 맑은 초록빛이 감도는 손바닥만 한 옥 조각이었는데 가운데가 딱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인데 그 옥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너 가져. 이게 뭔데? 나중에 내가 꼭 찾으러 올게. 이걸 보여주면 내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약속이야? 약속. 소윤이가 반쪽 옥패를 받아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이 손바닥에 닿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윤이는 그걸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찾으러 와. 약속 어기면 안 된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힘이 빠져 눈이 감겼습니다. 소윤이는 그 아이 곁에서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 폐가 안에서 10살짜리 소녀가 모르는 소년의 곁을 지킨 겁니다. 새벽녘 눈보라가 잠잠해질 무렵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누군가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든 사람이 소윤이를 보더니 이 아이도 하고 외쳤습니다. 소윤이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 앞 헛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업어다 놓은 모양이었어요. 소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손바닥 안에 반쪽 옥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새겨진 덫을 벌리다 생긴 두 줄의 흉터. 그 뒤로 8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8년이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소윤이는 18이 되었고 난양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여전히 곽씨 밑에서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난양이의 등에 채찍 자국이 늘었다는 것, 소윤이의 손이 빨래와 물 깃기로 거칠어져서 30살 아낙네 손처럼 됐다는 것, 그리고 곽씨의 빚이 40냥으로 불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씨는 남편이 남긴 기와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술과 비단과 금이의 치장에 쏟아부었습니다. 금이는 비단 치마를 입고 은비녀를 꽂고 다니는데 그 옆에서 소윤이와 난양이는 해진 무명옷의 맨발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곽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의붓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밥값도 못하면서. 마치 빚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아이들 잘못인 것처럼.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소윤이가 18, 난양이가 20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곽씨가 안방에서 빚쟁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윤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귀를 세웠습니다. 40냥을 어디서 구한다고? 이 집을 팔아도 30냥밖에 안 돼.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관아에 넘기겠소. 빚쟁이가 나가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곽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큰년을 남원 관기청에 넘기면 되지. 20살이면 40냥은 받겠지. 소윤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하지만 그 소리는 소윤이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언니를 관기로 판다고? 소윤이가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언니를 파시면 안 됩니다. 곽씨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엿들어? 인연이. 찰싹. 뺨이 맞았지만 소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안 됩니다. 저를 대신 보내십시오. 닥쳐. 너는 쓸 데가 있어. 곽씨가 소윤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사흘 뒤 가마가 왔습니다. 난양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물을 깃다가 사내둘에게 잡혔습니다. 곽씨가 눈짓을 하자 사내들이 난양이의 팔을 잡아 가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언니, 소윤이가 달려갔지만 곽씨가 소윤이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닥쳐. 내 언니는
이제부터 관기다. 내 차례는 아직이니 꼼짝 마.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윤이는 머리채가 뽑히는 것도 모르고 일어나 뛰었습니다. 맨발로 눈길 위를. 쿠킹에서 보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가마는 고갯마루를 넘어가 버렸고 소윤이는 빈 고갯길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난양 언니의 마지막 외침이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윤아, 언니 걱정 말고 잘 살아. 잘 살라고요? 언니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소윤이는 눈밭에서 일어섰습니다. 피투성이 맨발로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품속에서 반쪽 옥패가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빈 고갯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기다려. 반드시 데리러 갈게. 난양이 팔려간 뒤 소윤이는 사흘을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이불도 없는 헛간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헛소리를 했어요. 언니 손 놓지 마, 가지 마. 눈을 뜨면 천장의 구멍 사이로 하늘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가마를 쫓아 달리던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곽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금이가 헛간 문 앞에 와서 야, 죽을 거면 빨리 죽어. 헛간 치울 사람 없잖아 하고 킥킥 웃었지만 소윤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새벽 소윤이는 눈을 떴습니다. 열은 빠져 있었지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거든요. 난양 언니가 있던 자리가 그대로 구멍이 나 있는 듯 했습니다. 소윤이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넣어 옥패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소윤이는 그 감촉에 매달리듯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언니를 데리러 가려면 살아야 한다. 소윤이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곽 씨가 빨래 방망이로 손등을 내리쳐도 금이가 밥그릇을 엎어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전에는 분노 때문에 참았다면 이제는 목적 때문에 참았습니다. 분노는 뜨거워서 터지지만 목적은 차가워서 버티거든요. 때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소윤이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서도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곽 씨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빚쟁이가 언제 오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도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곽 씨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소윤이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읍내 중매쟁이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코가 빨갛고 목소리가 큰 사내였는데 곽 씨가 반색을 하며 안방으로 들였거든요. 소윤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세웠습니다. 그릇을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어요. 광마님, 이번엔 진짜 큰 건입니다. 큰 건이에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한양 이판서 댁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예단이 자그마치 100냥이요. 100냥, 곽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소윤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100냥, 귀가 번쩍 뜨이는 액수였거든요. 빈 40냥을 갚고도 60냥이 남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신랑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니? 벙어리에다가 다리를 절어요. 어릴 때 산에서 다쳤다나. 말을 못하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윤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곽 씨가 입술을 핥았습니다. 소윤이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곽 씨가 돈 앞에서 입술을 핥은 버릇을요. 12년을 지켜봤으니까 우리 금이를 보내면 되겠네. 금이 아가씨가 괜찮으시겠습니까? 벙어리 절름발이인데. 괜찮고 말고. 백냥인데 뭔들 못하겠어. 이 판서 댁이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집안 아니겠소. 금이가 거기 며느리로 들어가면 팔자가 피는 거지. 곽 씨는 그날 저녁 금이를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이의 반응이요. 싫어. 벙어리한테 시집을 가. 미쳤어? 차라리 죽을래. 금이가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곽 씨가 달래고 위협하고 온갖 수를 써봤지만 금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자 금이가 밥을 안 먹었고 사흘째 되자 내가 죽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지 하며 우물 쪽으로 뛰어가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죽어도 안 가. 엄마가 가든지 사흘을 신랑이 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금이는 죽어도 안 간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곽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윤이가 솥을 닦고 있었거든요. 그 으름을 지푸라기로 문지르며 닦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곽 씨라는 걸 알았어요. 곽 씨 특유의 사향 냄새가 코를 찔렀거든요. 금이에게 사준 비싼 향을 곽 씨도 몰래 쓰고 있었습니다. 곽 씨가 소윤이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네. 금이가 싫다는 혼사가 있다. 한양 이판서 댁이야. 예단이 백냥이다. 소윤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한 번 크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이 이름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벙어리 절름발이 신랑에게 시집을 가라는 겁니다. 금이 대신 소윤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소윤이는 솥을 닦던 손을 멈추고 지푸라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소윤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석 달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것이었거든요. 소윤이는 곽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예단이 백냥이라 했습니까? 그래. 그 돈으로 내 언니를 관기청에서 빼내줄 수 있습니까? 곽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뭐? 난양 언니요. 관기청에서 빼내는 대 50냥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100냥이면 빚 갚고 남는 돈이 있을 테니 그 돈으로 언니를 빼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곽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조건을 달아, 종년이. 하지만 소윤이의 눈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못처럼 깊고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소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종이라고 하셨지요. 그 종이 시집가지 않으면 백냥도 없습니다. 금이 언니는 죽어도 안 간다 했고 이 집에서 보낼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소윤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곽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백냥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좋아. 내 언니를 빼내주마. 대신 내가 그 집에서 어떤 꼴을 당하든 내 알바 아니다. 약속하십시오. 뭘, 빈문서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예단이 오면 난양 언니를 빼내겠다고. 그 약속을 어기면 제가 그 집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사기 혼사라는 것을요. 곽 씨는 소윤이의 눈을 보고 잠시 움찔했습니다. 18살짜리 계집아이의 눈이 자기보다 더 차가웠거든요. 12년을 때리고 굶기고 짓밟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좋다. 약속하마. 곽 씨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윤이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이. 다음 날 곽 씨는 박서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금이를 보내겠소. 물론 금이가 아니라 소윤이를 보내는 거였지요. 혼례 날짜가 보름 뒤로 잡혔습니다. 소윤이는 그 보름 동안 아무에게도 울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서 보름을 보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밤마다 모두 잠든 헛간에서 혼자 옥패를 꺼내 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패의 차가운 빛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8년 전 그 소년의 얼굴은 이미 기억 속에서 흐려져 있었지만 옥패의 감촉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소윤이는 옥패를 입술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기다려.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리고 혼례 전날 밤 소윤이는 부모 묘가 있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둥근 달이 소윤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소윤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묘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소윤이가 묘 주변의 잡초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윤이가 내일 시집 갑니다. 풀을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벙어리 절름발이 남자한테요. 소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양까지 가야 하고 금이 이름을 쓰고 가야 하니까 들키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소윤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저 안 흔들리겠습니다. 소윤이는 2번 절하고 품에서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초록빛 옥이 달빛을 받아 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8년 전 그 아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옥패는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소윤이는 옥패를 다시 품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보름달이 소윤이의 등 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례 당일이었습니다. 곽 씨가 금이에게 맞춰둔 연분홍 혼례복을 소윤이에게 입혔습니다. 소윤이의 몸에는 맞지 않았어요. 소윤이가 금이보다 마르고 키가 작은 탓에 어깨가 축 처지고 소매가 손끝을 지나 질질 끌렸거든요. 곽 씨가 대충 핀을 꽂아 고정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어차피 벙어리 눈에 뭐가 보이겠냐. 대충 입혀. 금이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야, 벙어리 마누라. 신방에서 뭐라고 말할 거야? 남편이 대답을 못하는데.
소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혼례복을 입었지만 소매를 걷으면 손등에 빨래 방망이 자국이 있고 손바닥에는 8년 전 덫을 벌리다 생긴 두 줄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그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흉터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이 흉터가 없었으면 옥패도 없었을 테고, 옥패가 없었으면 나는 이 혼인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었을 거야. 가마가 왔습니다. 초라한 가마였어요. 곽 씨가 가마 삭슬 깎은 모양이었습니다. 소윤이가 가마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와집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감을 따던 그 나무, 언니와 함께 감나무 밑에 앉아 감을 깎아 먹던 그 나무, 가지가 앙상했지만 봄이 오면 또 잎이 날 나무. 소윤이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려. 언니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잘 서 있어. 소윤이는 고개를 돌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음은 사치였거든요. 가마가 흔들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전주를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는 긴 길이었어요. 이틀 길이었습니다. 소윤이는 가마 안에서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벙어리 절름발이라 했지. 어떤 사람일까? 나쁜 사람이면 그래도 버텨야 한다. 언니를 구할 때까지만. 그 뒤에는 그때 생각하자. 이틀 뒤 가마가 한양 외곽의 큰 기와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소윤이가 가마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담장이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주의 기와집 담장은 10걸음이면 끝이었는데 이 집의 담장은 100걸음을 걸어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문 양쪽에 석등이 서 있고 마당에 들어서니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 옆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한겨울에 매화가 피다니. 전주의 허물어진 기와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소윤이는 한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허리를 펴세웠습니다. 주눅 들면 진다.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언니를 위해서.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서주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탁, 탁, 탁. 지팡이가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소윤이가 처음 서준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소윤이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젊었고 얼굴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눈매가 깊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눈썹이 짙고 코가 곧고 턱선이 단정했습니다. 다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질질 끌고 지팡이로 버티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전할례를 올리는 동안 서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말을 못하니까. 하지만 서준의 눈이 소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감정이 소윤이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놀라움 같기도 하고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들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 2개가 켜져 있었고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방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서준이 맞은편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였습니다. 소윤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벙어리라서 말은 못하지만 손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난폭한 사람일 수도 있고. 소윤이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준이 천천히 손을 뻗어 옆에 놓인 벼루에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먹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소윤이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종이를 소윤이 앞에 밀었습니다. 소윤이가 눈을 내려 글을 읽었습니다. 미안하오. 이런 남편이라서. 소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벙어리 절름발이가 첫날 밤에 쓴 첫 마디가 사과라니. 미안하다라니. 소윤이는 한참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바르고 힘이 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배진사의 글씨와는 달랐지만 그를 아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어요. 미안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편히 쉬시오. 나는 저쪽에서 자겠소. 서준이 이불 한쪽을 당겨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절뚝 방 한쪽으로 가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소윤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벙어리 절름발이라고 모두가 비웃던 그 남자란 말인가. 소윤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헛간이 아닌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불이 두꺼운 방에서요. 12년 만이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자 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잠들기 전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따뜻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게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소윤이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윤이가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서준은 없었고 작은 상 위에 미음 한 그릇과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침이요. 천천히 드시오. 급히 먹지 않아도 됩니다. 소윤이는 미음 그릇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미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누가 언제 끓인 건지 아직 따뜻했습니다. 소윤이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쌀미음인데 잣이 띄워져 있었어요. 잣향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또요. 이번에는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만에 누군가가 아침밥을 차려준 거였거든요. 계모 곽씨 밑에서 매일 새벽남의 밥을 짓기만 했지. 누군가가 소윤이를 위해 밥을 차려준 것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소윤이는 미음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미음이 반은 흘렸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소윤이는 이 집의 사람들을 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한 씨는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소윤이가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면 어머, 안 해도 되는데 편하게 지내렴. 이 집에 형식 따윈 없단다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번은 소윤이가 빨래를 하려고 하자 한 씨가 말렸습니다.
아가, 빨래는 복녀가 한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가 뭐? 며느리는 이 집의 식구야. 식구한테 일을 시키면 되겠니? 소윤이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12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늙은 여종복녀는 소윤이를 보면 아가씨, 밥 더 드세요. 너무 말랐어요. 이러다 바람에 날아가겠네 하며 반찬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특이했어요. 겉보기엔 덩치 크고 무뚝뚝한 사내인데 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서준이 지팡이를 놓으면 바로 주워주고, 서준이 글을 쓰면 종이를 밀어주고, 서준이 물을 마시려 하면 잔을 먼저 들어주고, 주인과 하인이라기보다는 전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준과 소윤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서준은 말을 할 수 없으니 붓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아침이면 잘 잤소 라고 쓰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괜찮았소 라고 썼습니다. 소윤이 대답하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조용한 미소였어요. 소윤이는 처음에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이 바뀌어 갔습니다. 서준은 글씨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쓴 한 줄이 소윤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인은 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그렇게 꽉 쥐시오? 마치 누가 빼앗을 것처럼. 소윤이는 그 글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맞았거든요. 12년간 곽씨 밑에서 남은 밥을 허겁지겁 먹던 버릇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곽씨가 그릇을 치워버렸으니까요. 소윤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이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더 묻지도 않았어요. 다만 다음 날부터 서준은 소윤이의 밥상에 반찬을 하나씩 더 올려두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소윤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따뜻할수록, 서준이 다정할수록 소윤이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언니는 지금 관기청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있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 난양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마에서 손을 뻗으며 소윤아 하고 외치던 그 얼굴이요. 소윤이는 곽씨와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예단 백냥으로 언니를 빼내겠다는 약속. 하지만 곽씨가 약속을 지킬 리 없다는 것을 소윤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곽씨에게 언니는 이미 팔아넘긴 물건이니까요. 한 번 판 것을 왜 다시 사오겠습니까? 소윤이는 매일 밤 옥패를 꺼내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집의 힘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혼이 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윤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러다가는 언니가 관기청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소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발이 떨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사기 혼사였다는 게 들통나면 소윤이는 쫓겨날 수도 있고 관아에 넘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서준은 촛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어요. 소윤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윤이는 서준 앞에 섰습니다. 서준의 눈과 소윤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소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무릎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방님. 소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준이 붓을 내려놓고 소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소윤이의 얼굴의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저는 금이가 아닙니다. 금이의 의붓 동생 배소윤입니다. 계모가 금이 대신 저를 보낸 겁니다. 서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윤이는 그것이 두려웠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열린 입은 닫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언니가 있습니다. 난향이라는 언니가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언니가요. 그 언니가 석 달 전에 관기로 팔려갔습니다. 계모가 빚 40냥을 갚으려고 언니를 관기청에 팔아넘긴 겁니다.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12년간 곽씨 밑에서 맞아도 안 울던 소윤이가 언니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혼인을 받아들인 건 당신 집안의 힘으로 언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용하려 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언니밖에 없습니다. 소윤이가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제발 내 언니를 구해 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을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종이 되라면 종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방 안에 소윤이의 울음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한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윤이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생각했습니다. 끝났을까? 쫓겨나는 걸까? 관아에 넘겨지는 걸까? 눈물이 마루 위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움직였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서준이 소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윤이가 바닥에 엎드린 채 서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준이 절지 않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두 발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소윤이의 어깨에 손이 얹어졌습니다. 소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소윤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한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소. 소윤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 금이가 아니라는 것도, 언니가 관기로 팔려갔다는 것도, 부인이 왜 이 혼인을 받아들였는지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소. 소윤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서준이 소윤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준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소윤이의 눈이 서준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해져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기 어려웠지만 그 형태는 속저고리, 찢어진 속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소윤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서준이 다른 손을 펴자 그 위에 반쪽 옥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초록빛 반쪽 옥패. 달빛 같은 빛이 도는 반쪽. 서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8년 전 눈보라치는 밤에 폐가에서 덫에 걸린 아이의 다리를 감싸준 소녀가 있었소. 자기 속저고리를 찢어서 한겨울에 맨몸이 되면서도 밤새 곁을 지켜주었소. 이가 딱딱딱 부딪히면서도 잠들면 안 돼. 눈 떠 하고 손을 잡고 입김을 불어주었소. 소윤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가 부인이요. 소윤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준이 소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속저고리 조각을 쥔 손과 옥패를 쥔 손이 소윤이의 손 위에 포개졌습니다. 3개의 조각이 속저고리, 옥패, 그리고 2 사람의 손이 하나로 맞닿았습니다. 소윤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준의 손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속저고리 조각, 반쪽 옥패, 8년이라는 세월이 바래게 만든 천 조각인데 소윤이의 눈에는 그날 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폐가, 무너진 석가래 사이로 쏟아지던 눈, 덫에 걸린 소년의 비명, 자기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덫을 벌리던 순간, 속저고리를 찢을 때 이가 딱딱딱 부딪히던 소리, 소년의 차갑디 차가운 다리를 감싸줄 때 피가 속저고리에 베어들던 감촉, 그리고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꺼내 건넨 차가운 옥패의 무게, 그 모든 것이 8년 동안 꿈인지 기억인지 모를 안개 속에 잠겨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촛불 앞에서 선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윤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 아이란 말입니까?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왼쪽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종아리에 길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덫에 찍힌 자리. 8년이 지났지만 아물지 않은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흉터였습니다. 촛불 빛에 그 흉터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소윤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서준의 흉터에 닿았습니다. 닿는 순간 8년 전의 감촉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다리, 뜨거운 피, 찢어진 속저고리를 감싸던 손, 후후후 불어주던 입김, 그 모든 것이 손끝을 타고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12년간 계모 밑에서 맞아도 울지 않았고 언니가 팔려갈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고 이 집에 와서 첫날 밤에도 겨우 한 줄만 흘렸던 소윤이가 이 순간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소윤이는 그 흉터 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년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 그 소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소년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소윤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1 번, 2 번,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소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코가 빨개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수천 가지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인 줄 알았습니까? 8년이 지났는데 제 얼굴도 달라졌을 텐데. 서준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속저고리 조각 옆에 접힌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서준이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빛바랜 먹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소윤, 전주, 석자의 이름과 두 글자의 지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내게 이름을 말해 주었소. 배소윤이라고. 전주에 산다고. 나는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구조된 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이 종이에 적어두었소. 서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이 이름을 찾았소. 전주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관아 호적을 뒤지기도 했소. 하지만 배소윤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소. 계모가 부인을 호적에서 빼버렸기 때문이요. 소윤이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자기가 던진 이름 석자가 이 남자의 품속에서 8년을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소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그럼 절름발이 연기도, 벙어리 연기도.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연기였소. 왜요? 대체 왜 그런 연기를 한 겁니까?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 없이, 절지도 않고, 두 다리로 반듯하게 서서 소윤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윤이는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떼던 사람이 곧은 허리로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내 아버지는 암행어사요. 소윤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임금의 밀명을 받아 지방의 부정과 비리를 캐는 관리. 서준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걸음에 절뚝거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라도 일대의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라는 밀명을 받았소. 양반집 딸들을 빚을 빌미로 관기청에 팔아넘기는 자들이 있었소. 곽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소. 아전들이 빈문서를 조작하고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연결하고 관기청 행수가 돈을 받고 여인들을 가두어두는 조직적인 인신매매 고리였소. 서준이 소윤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으로 이곳에 왔소. 벙어리 절름발이 행세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풀거든. 저 집 아들은 병신이니까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요. 돌쇠를 시켜 바깥에서 증거를 모으고 나는 안에서 혼사를 핑계로 전라도 쪽과 연결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폈소. 소윤이가 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를 알고 일부러 혼사를 받아들인 겁니까?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전주 곽씨 댁에서 금이라는 처녀가 올 줄 알았소. 혼사를 받아들인 것은 전라도 인신매매 조직에 접근하기 위한 핑계였소. 그런데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서준의 목소리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의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 사람이 금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았소. 어떻게요? 소윤이가 물었습니다. 서준이 소윤이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소윤이의 손바닥. 8년 전 덫을 벌리다 생긴 흉터가 두 줄 남아있는 손바닥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빨래와 물 깃기에 달아있는 손. 하지만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두 줄의 흉터는 8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이 손이요. 서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준의 엄지가 소윤이의 흉터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혼례 때 전할례를 올리면서 부인의 손을 보았소. 이 흉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소. 8년간 찾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 소윤이는 자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덫을 벌리며 찢어진 그 흉터. 곽 씨가 꼴볼 것 없는 손이라고 비웃던 그 흉터. 12년간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고 밥을 짓느라 더 거칠어진 그 손. 그 손이 8년간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찾아온 증거였다는 겁니다. 세상이 버린 이 손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소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허. 12년치 울음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소윤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소윤이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소윤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의 언니 난양은 내가 이미 찾아두었소. 소윤이가 퍼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돌쇠가 남원 관기청을 조사했소. 난양이라는 처녀가 석 달 전에 전주 곽씨에 의해 40냥에 넘겨졌다는 것을 확인했소. 현재 관기청 행수 밑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며 잡혀 있소. 하지만 살아있소. 살아있어요. 소윤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아까까지 울다가 녹아내릴 것 같던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남원이요? 얼마나 걸려요? 남원이요. 말을 타면 이틀이요. 그리고 서준이 소윤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윤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언니를 구하는 것이 원래 내 임무 중 하나였소. 관기청의 인신매매를 소탕하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받은 밀명이요. 난양은 그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부인에게는 세상 전부인 사람이잖소. 소윤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빙빙 돌았습니다. 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벙어리 신랑에게 시집왔는데 그 벙어리 신랑이 벙어리가 아니었고 절름발이가 아니었고 8년 전 자기가 구해준 소년이었고 암행어사의 아들이었고 8년간 자기를 찾고 있었고 그리고 원래부터 언니를 구출할 계획이 있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소윤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울고 매달린 게 다 필요 없는 짓이었단 말입니까?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는 짓이 아니었소. 서준이 소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무릎을 꿇고 울며 언니를 구해달라 한 그 마음이 내가 8년간 찾던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소. 세상에 그 누가 자기 목숨 같은 혼인을 걸고 남을 위해 무릎을 꿇겠소. 8년 전 눈보라 속에서 모르는 아이를 위해 속옷을 찢어준 그 소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소. 소윤이는 서준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며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눈은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언제 가는 겁니까? 남원으로. 서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온순하던 눈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내일 새벽이요. 서준이 문을 열고 밖을 향해 불렀습니다. 돌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돌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윤이는 놀랐습니다. 돌쇠의 차림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하인 옷이 아니라 허리에 환도를 찬 포졸 복장이었습니다. 무뚝뚝하던 얼굴에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돌쇠가 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남원 쪽 포졸 10명이 이미 관기청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사또께서도 내일 새벽 남원에 도착하십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새벽 인시에 출발한다. 돌쇠가 나가려다가 소윤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윤이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옥패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자기가 8년간 품고 있던 반쪽과 서준이 8년간 품고 있던 반쪽. 촛불 아래에서 두 조각을 맞대자 딱 들어맞았습니다. 갈라져 있던 옥이 하나가 된 겁니다. 금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소윤이는 그 완성된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초록빛이 촛불을 받아 깊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깊은 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언니를 데리러 갑니다. 기다려주세요. 새벽 인시.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소윤이와 서준, 돌쇠가 말을 타고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절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말 위에 앉은 서준은 소윤이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허리가 곧고 눈이 날카롭고 턱이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또렷한 목소리가 나오는 사람. 벙어리 절름발이가 아니라 칼날처럼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소윤이는 그 옆에서 말을 몰았습니다. 말을 타본 적이 없었지만 돌쇠가 곱비 잡는 법을 알려줬고 소윤이는 금방 익혔습니다. 뭐든 빨리 배우는 아이였거든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원까지 이틀 길. 소윤이는 한 번도 멈추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쉬어가겠소 하면 괜찮습니다. 가주십시오 하고 말을 달렸습니다. 엉덩이가 까지고 허벅지가 쓸려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니가 하루라도 더 고통받는 게 싫었거든요. 하루라도, 한 시즌이라도 빨리 가야 했습니다. 이틀 뒤 이른 아침 남원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관기청은 남원 읍내 동쪽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높은 담장에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장 위에 깨진 기와 조각이 박혀 있었어요. 사람이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준이 말해서 내려 관기청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돌쇠. 예. 포졸들 배치는 정문에 5, 후문에 5. 대기 중입니다. 행수의 도주로는 차단했습니다. 서준이 소윤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니 위험할 수 있소. 소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못 기다립니다. 같이 갑니다. 서준이 잠깐 소윤이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미소. 그럴 줄 알았소. 서준이 허리에서 작은 단도를 뽑아 소윤이에게 건넸습니다. 만약을 위해 가지고 계시오. 소윤이가 단도를 받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둥근 나무패에 말 한 마리가 새겨진 마패. 암행어사의 증표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마패가 번쩍 빛났습니다. 서준이 대문 앞에 서서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돌쇠가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안개를 찢고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관기청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여인들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수가 안쪽들에서 사태를 알아채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후문에 배치된 포졸들에게 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관기청 행수다. 관원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행수가 발버둥 쳤지만 돌쇠가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쿵. 허가. 인신매매에 무슨 허가가 있어. 돌쇠가 행수의 등을 밟으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서준이 관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윤이가 서준의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방 하나하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방. 젊은 여인 둘이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윤이가 그 얼굴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방. 나이 든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소윤이의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 제발. 복도 끈 마지막 방에 다다랐습니다. 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이 문을 걷어찼습니다. 꽝. 나무 빗장이 부서지며 문이 안으로 열렸습니다. 방 안 구석에 여인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이 찢어지고 더럽혀져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끈에 묶인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고 맨발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쉰내가 났습니다. 여인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또 누가 온 것이라고, 또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겠지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문 쪽을 향했습니다. 석 달 동안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소윤이와 마주쳤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윤아? 난향이었습니다. 소윤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달려갔습니다. 언니, 소윤이가 난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난향이의 몸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석 달 동안 얼마나 굶었으면, 얼마나 맞았으면 이 지경이 된 걸까.
소윤이의 품 안에서 난양이의 어깨뼈가 툭툭 튀어나와 손에 걸렸습니다. 소윤이는 언니를 아는 채 울었습니다. 난양이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울 기력조차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윤이의 품이 따뜻해지자 난양이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윤아, 진짜 소윤이야? 꿈이 아니지? 꿈이면 깨지 마. 제발 깨지 마. 꿈 아니야, 언니. 내가 왔어. 데리러 왔어. 어떻게 여길. 약속했잖아.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두 자매가 방 구석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소윤이가 난양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어릴 때 난양이가 소윤이에게 해주던 것을 이제는 소윤이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난양이가 소윤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보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소윤이의 볼을 쓸었습니다. 내가 컸구나. 많이 컸어. 언니야말로 말랐어. 너무 말랐어. 소윤이가 난양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에 묶인 자국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양이가 소윤이의 뒤에 서 있는 서준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이분은 소윤이가 서준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요. 긴 이야기야, 언니.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언니가 살아있어서 감사해. 서준이 방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서준 옆에 서서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도련님, 저 눈물 안 흘립니다. 코를 닦아라, 돌쇠. 예. 돌쇠가 소매로 코를 훔쳤습니다. 소매가 흠뻑 젖었습니다. 관기청이 정리된 후 서준은 행수를 끌어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렸습니다. 포졸들이 관기청의 장부를 압수했고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빚을 빌미로 팔려온 여인들의 이름, 나이, 금액, 날짜. 난양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배난양, 20살. 전주 곽씨에게서 40냥의 매입. 보증인 박서방. 서준이 장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 적힌 여인들은 모두 풀어주어라. 한 명도 빠짐없이. 팔아넘긴 자들은 전원 체포한다. 행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도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아전들이 시켰습니다. 서준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킨 놈도 잡는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다 불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기청 앞 골목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다다다다. 먼지를 일으키며 말 한 필이 멈추었고 말에서 내린 사람은 갓을 쓰고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이판서, 서준의 아버지, 암행어사 본인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서준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판서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말 3마리가 새겨진 마패. 서준의 것보다 한 등급 위의 마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패 위에서 번쩍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이윤석이요. 관기청 행수와 연루된 지방 아전들을 전원 체포하라. 이는 전하의 밀명이다.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판서가 서준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잘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아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판서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더 꺼냈거든요. 체포 영장이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관인 문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 곽씨. 의붓딸 배난양 인신매매 혐의. 의붓딸 배소윤 사기 혼사 강요 혐의. 재산 사취 혐의. 소윤이가 그 문서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곽 씨의 이름 석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12년간 자기와 언니를 짓밟았던 그 이름이. 서준이 소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계모를 잡으러 갑니다. 같이 가겠소. 소윤이는 한참 서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난양이가 소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갈게. 소윤이가 난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몸이 괜찮아. 그년 얼굴은 내 눈으로 봐야겠어. 사흘 뒤 전주. 곽 씨의 기와집 앞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곽 씨는 안방에서 비단을 재고 있었습니다. 예단으로 받은 돈 중 일부로 산 비단이었지요. 소윤이를 팔아서 번 돈으로 자기 치마를 장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곽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비단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곽 씨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졸들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서준, 소윤, 그리고 관기로 팔아넘겼던 난양. 곽 씨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왜 여기에? 그리고 난양이가 왜? 소윤이가 곽 씨 앞에 섰습니다. 12년 전 6살짜리 아이에서 18배 여인이 되어 돌아온 소윤이가. 어머니. 소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곽 씨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12년간 사귄 것이 단단하게 굳어진 목소리였어요. 12년간 맞았습니다. 굶었습니다. 헛간에서 얼어가며 잤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고 잤습니다. 난양 언니가 제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곽 씨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팔아넘긴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준이 앞으로 나서며 마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전주 곽 씨. 의붓딸 배난양을 빚을 빌미로 관기청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혐의. 의붓딸 배소윤에 대한 사기 혼사 강요 혐의. 망인 배진사의 재산 사취 혐의로 체포한다. 곽 씨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금이가 방 안에서 뛰쳐나와 엄마를 외쳤지만 포졸이 가로막았습니다. 금이 역시 사기 혼사 공모 혐의로 함께 잡아들여라. 금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악을 썼지만 포졸이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곽 씨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소윤이는 곽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2년 전 이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며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곽 씨가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소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12년의 지옥을 만든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말 따위는 없었습니다. 소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곽 씨를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곽 씨와 금이가 끌려간 뒤
소윤이는 텅 빈 마당에 서서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지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거든요. 연두빛 새순이 겨울을 버텨낸 가지 끝에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감을 따던 나무, 언니와 서로 기대 앉아 감을 깎아 먹던 나무, 이 나무도 12년을 버텨낸 겁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난양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여우였지만 눈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난양이가 소윤이 옆에 섰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어깨가 닿았습니다. 언니, 응, 우리 살아남았네. 난양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그래, 살아남았어. 소윤이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양이가 소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끼 손가락이 저절로 걸렸습니다. 12년 전 그 밤처럼 그 손의 온기가 소윤이에게, 난양이에게,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준이 대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또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도련님, 저 진짜 안 옵니다. 알았다. 그런데 내 소매가 다 젖었다, 돌쇠.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 두 자매는 뒷산에 올라 부모 묘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가 잡초를 뽑아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소윤이가 뽑아놓은 거였어요. 그새 풀이 조금 자라 있었지만 묘 앞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두 자매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윤이가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반쪽 두 개가 맞붙어 하나가 된 옥패를 묘 앞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초록빛 옥이 봄 햇살을 받아 깊고 맑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윤이가 언니를 데려왔습니다. 난양이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무이 소윤이가 저를 지켜줬어요. 언니가 동생을 지킨다 했는데 결국 동생이 언니를 구했어요. 어무이가 소윤이한테 깊은 물이 되라 하신 거 소윤이가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 위에 풀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잘했다 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주는 것처럼요. 소윤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소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윤이는 서준과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성을 살피는 관리가 되었고, 소윤이는 곁에서 함께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윤이는 특히 빚에 시달리는 여인들을 돕는데 힘을 쏟았다고 해요. 자기와 언니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난양이는 자유인이 되어 전주로 돌아왔고 어머니의 기와집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면 난양이는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이 뭔지 아느냐? 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가장 세다. 그리고 그 감나무에는 해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해는 비가 안 와도, 어떤 해는 서리가 일찍 내려도
그 나무만큼은 감히 풍성했다고 해요. 꼭 누군가가 돌봐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듣고 있어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지역으로 제가 좋은 기운 듬뿍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담야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